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실검에 오를 정도로 이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이 언행 관련 논란인데요.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이 그 이륙 절차에 들어갔던 항공기를 일단 항공기에 탑승을 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땅콩 논란 때문에 이 사무장을 내리라고 그랬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기장이 결국은 다시 비행기를 돌려서 소위 말하는 램프 리턴을 시켰다. 이런 주장, 지금 양쪽의 주장이,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 주장과 또 다른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항공편은 땅콩 때문에 인천공항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 아시아나 기장이셨고 현재는 청주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이시죠. 정윤식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조 부사장이 일단은 이 땅콩 같은 경우에 1등석이면은 손님이 원하는 대로 까달라 그러면은 까서 이 봉지를 까서 주고 아니면 뭐 그냥 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대한항공 매뉴얼은. 예. 항공사마다 좀 다르죠? 예, 항공사마다 뭐 서비스 절차가 다르고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이제 땅콩 같은 게 또 알레르기 있는 또 물질이기 때문에요. 예. 달라고 하기 전에 또 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줄 경우에는 이제 포장을 벗기지 않고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희 제작진이요. 대한항공 측에 전화를 해서 대한항공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의 입장은 어쨌든 절차와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근무자를 근무지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의 이제 근무지의 배제는 뭐 일명 또 타당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항공 승무원은 원래 서비스하는 면이 사실 부가적인 임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항공업무 주요 종사자라고 항공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이제 항공보안법에요. 예. 운항기술규준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는 것은 실제 승객을 안전하게 관장을 하고 또 탈출을 도와야 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항공 안전에 일단 우선적인 임무가 있고요. 그 부차적인 임무로 기내식을 제공한다든지 면세품을 판다든지 하는 서비스적인 측면은 사실 부가적인 임무입니다. 근데 너무 이 부가적인 임무가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승무원의 그 임무를 참 종종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어쨌든 이 임무 자체는 안전이기 때문에 비행 전에 기장 그다음에 탑승 승무원들이 전체 모여서 금일 어떻게 임무를 하고 어느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비상문을 탈출을 도와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브리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데서 배제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업무 분장이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 맡은 또 사무장은 다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다시 재브리핑을 하고 재업무 분장을 하고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장이 알고 있는 원래 위치에서의 임무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배제됨으로써 또 이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제대로 교육이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걱정이 사실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지금 대한항공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왜 램프 리턴을 하게 됐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대한항공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이게 사과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좋지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장이 결국 램프 리턴을 결정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만 보면? 예, 지금 뭐 어쨌든
도가 닫긴 이후에는 모든 그 관장은 이제 기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하기를 시키고 램프 리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객실에 앉아 있는 그 부사장 입장에서는 뭐 지상 통제소라든지 이런 곳에 통화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장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고, 그 얘기를 들은 기장은 이건 돌아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리턴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그 리턴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정보들을 이제 획득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어쨌든 급한 상황이구나 해서 리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판단에 하기 위한 정확한 자료, 정보들이 좀 제공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기장한테 이렇게 그 요구를 해서 결국은 이제 기장이 하기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장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아무리 오너 부사장이라고 해도 일단 비행기를 타면은 승객이다. 예? 예. 근데 승객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항의, 서비스 차원의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돌아가느냐. 이런 예.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예. 승객 입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항의를 할 경우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내용이 차이가 나죠. 승무원을 하기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승객을 하기 시킵니다. 아. 예, 이제 큰 차이가 그거죠. 그래서, 또 기장 입장에서는, 항공기를 모든 걸 통제하는 기장이지만은 실제 한 조직의 조직원이기 때문에, 네. 그 조직의 장을 맡고 있는 또 부사장의, 항의 내지는 또 이야기를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순간 이제 적절치 못한 판단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적절한 판단을 했지만 지금 이제 돌아서 보면 뭐가 좀 잘못됐구나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판단들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너라든지 오너의 뭐 친척이 탔는데 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이 기장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램프 리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거 사례에도요? 저도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요. 예. 처음에는 이제 무슨 상황인지 잘 판단이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자세히 듣고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데 대부분도 이제 그 오너들이 그런 일을 이제 당하는 경우나 이제 보는 경우가 충분히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귀국해서 거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호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하고 있는 교육부서의 장을 호출하든지 해서 재교육을 지시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문책을 하고 이런 형태를 이제 수순을 밟지 그 즉시 이렇게 처분을 내린 적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사실 이 땅콩 문제인데, 예? 이 땅콩이 아니라 아까 우리 최영희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데. 예, 마카다미아요. 마카다미아 예. 그거는 이코노미 같은 데는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예, 보통 뭐 비즈니스나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이런 정도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사 먹어보려고요. 제가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서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선 승객이 탑승했으니까 승객으로 대화받고 행동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자, 이 어떻게 부사장의 행위가 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올해 새로 제정된 2014년 최제정된 항공보안법이 있습니다. 예. 그 항공보안법을 보면 23조에 승객의 협조 의무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항목이 폭언, 고성, 방가에 소란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제 또 하나 이제 크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직무방해죄에 해당이 있는데요. 예. 뭐 폭행,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한 위계로서 기장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아마 승객 협조 의무 위반인 고성을 지른 소란행위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는
이제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정리해 보자면 승무원이 분명히 그 서비스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문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 부사장이 당연히 그 서비스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는 있는 거고 사무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질책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램프 리턴을 할 상황이었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설사 기장의 판단이었다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지금 항공법이라든지 이런 데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기장에 관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기가 게이트 V자에 접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으면 예. 그때는 이제 그쪽에 있는 지사장 또는 공항 지점장이 모든 걸 관장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문이 탁 닫히는 순간 그 공간은 모든 판단은 이제 기장이 하기 때문에 실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즉각적으로 기장한테 보고하는 게 우선인데요. 아마 그런 보고 절차라든지 그런 게 좀 누락이 되는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 모든 거는 항공법과 절차, 규정 또는 고시에 명확히 좀 돼 있거든요. 예. 그것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항공 측에도 친구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기장분들이 지금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장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많은 자존심, 프라이드를 갖고 이제 기장으로서 열심히 진행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참 자기도 조그만 종업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좀 좁아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항공사를 좀 지향하고 있는 지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예. 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또 종업원의 그 다 인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살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시아나 기장이셨죠. 청주대학교 항공운항과 정윤식 교수였고요.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4228님, 비행 중에 이런 일 생기면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야 하나?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7652님, 드디어 터질 게 터졌네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 이런, 무슨 뜻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논란. 이게 논란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일본하고 같이 하려니 이게 자존심 문제도 있죠. 예? 네. 좀 국민 정서상도 좀 문제가 있고요. 약간 좀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느낌도 사실 듭니다. 어쨌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여는 한국하고 그리고 2년 뒤에 2020년 도쿄올림픽을 여는 일본하고 일부 종목을 좀 분산 개최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뭐 거의 공식적인 얘기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평창 측에다가 경기장 리스트를 12개 줄 거다. 그중에 하나를 3월까지 좀 택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IOC가 올림픽 간소화 개혁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 내용이 단일 도시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 개혁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도시가 적극적으로 올림픽 개최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한 건데요. 여기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썰매 종목이 열리는 슬라이딩 센터입니다. 예. 이게 건설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운영 비용도 50억 원 안팎이 매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치를 때 그중에 몇몇 개를 한국에 치르는 방안 이런 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평창 조직위원회는 타이밍이 너무 늦다. 그리고 국민 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그 불가 방침을 했고 역시 강원도도 분산 개최는 절대 안 된다. 기존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 여차하면 올림픽까지 반납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타협의 여지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 자존심에 걸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네. 올림픽 IOC 위원회가 뭐 여러 도시에서 개최를 해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올림픽 정신에서 이해할 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적 특수성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또 일부에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올림픽이나 무슨 대회나 치르면서 적자. 이 시설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 아니면 그냥 조형물로 남게 되고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냐 이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슬라이딩 센터를 지어도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짓는 데만 1,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1년에 최대 50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유리하냐, 차라리 짓지 않고 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예. 이게 시간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슬라이딩 센터가 평창에서 짓고 있는데 공정률이 12.5%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기는 한데요. 뭐 예. 토지 매입도 다 끝났고 환경 영향 평가도 모두 끝났고 뭐 가교나 진입로 이런 거를 하는 벌목 공사도 한 90%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평창올림픽 개최를 놓고 이거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강원도하고 정부하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이 IOC에도 그 예의가 들어가고 IOC가 아마 수정 제안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년) 동안 58명의 딸, 아들을 정성스럽게 길러낸 어머님이 계십니다. 홀타아동복지회에서 위탁모 봉사를 해오신 이수님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여러분, 위탁모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갓 태어난 신생아에서 생후 2돌 사이의 아이들을 짧으면은 반년, 길게는 30개월까지 정말 마음으로 키워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홀타아동복지회 장기 근속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겠죠? 하지만 정말 귀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수님 씨 지금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0년 장기 근속상을 수상을 하셨다.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뿌듯하죠. 제가 힘들고 그 순간순간 잘 참아내기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 근속수상까지 수상을 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뭐 이 일은 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어쨌든 20년 동안 위탁모 일을 하셨는데 위탁모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시는 일이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연락이 오면은 아기를 받으셔서 집에서 아기를 키우셨다가 입양 가기 전까지 그래서 입양 신청자가 나타나면 아기를 입양자에게 보내주는 그런 일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외면한 아이들을 국내나 해외로 부모님들이 이제 입양 신청이 들어오고 절차가 끝나고 하면 갈 때까지 저희 가정에서 그냥 저희 가족같이 지내다가 보내주는 일입니다. 뭐 저희 애들은 다 컸습니다만 예전에 애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애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애들이 왜 밤에 네.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20년 동안 그 일을 하셨다는데. 글쎄, 유난스럽게 밤새 우는 아이도 있었고요. 예. 신생아 때는 뭐 보통 뭐 2번, 3번은 우유 먹기 위해서 깨거든요. 예. 아파서 또 울다가 깨기도 하고. 그럴 때는 같이 그냥 날 새는 일이 있었고요. 네. 그래도 뭐 그 아이가 나를 필요해서 온 거니까 네. 참아냈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처음 위탁모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예? 네.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암 투병을 하시다가 네. 하셨다 그러죠? 네. 암 수술을 받고 예. 계속 입퇴원을 반복했어요, 병원에를. 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너무 힘들고 그냥 지치고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그 집사님 댁에 그 아기 키우는 모습을 보고 아기와 함께라면 저렇게 웃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아주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58명을 돌보셨다고 하시는데 그중에서 혹시 입양 부모가 연락해가지고 고맙다라든지 아직도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많아요? 예. 아. 잘 크고 있는 모습을 예.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요. 아. 예, 잘 크고 있다고 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 또 제가 또 가서 또 만난 아이도 있었고요. 만나셨어요? 직접 가셔서? 네, 이제 홀트 아동복지 이제 그 배려로. 네. 5년 전에 그렇군요. 15년 근속상 할 때 보내주셔가지고 3개국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3개국을, 네. 그렇군요. 만나셨을 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지금 많이 큰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 이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완전히 신생할 때 와가지고 제품에서 갔으니까 한 20살 됐겠죠, 저희 나이는. 네, 그 아이도 만났고요. 아, 만나셨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유, 정말 뿌듯했어요. 뿌듯하고 진짜 아들을 떼어놨다가 만난 기분. 네, 그랬어요. 그렇군요. 아이들이 먼저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아이들이요? 네. 뭐라 그래요? 이제 볼에다 비벼대기도 하고, 껴안아서 그냥 자기의 그냥 그 감정 표현도 해주시고요. 예, 그러시군요. 네. 아유, 어쨌든 여러 가지 기억도 많이 생기시고 이럴 텐데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네. 사실은 이렇게 이 위탁모 하시는 분들이 일감이 저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요새도 일을 하시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옛날보다 어떻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는데요. 예. 네, 많이 줄었는데 이 아이들이 없어서 줄은 게 아니잖아요. 예. 없어서 준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죠? 제가 듣기로는, 가정과 부모를 찾을 아이들이, 예. 불법이라든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유탁모 가정으로 오면은 해외로 가기도 하지만은 국내 입양으로도 가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아는데, 물론 유탁모 손에서, 크는 것도 좋지만은, 또, 개개인의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서 좀 어른들의 책임으로서 좀, 이런 국내 입양의 절차가 많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가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이를 이렇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미혼모들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렇죠. 사실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참 훌륭한 일을 여태까지 하셨습니다. 꼭 이게 사실 이런 일이 필요 없게 되는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저도 사실 독일에서 그렇죠. 10년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 독일 친구의 동생이 한국 애였었어요. 입양을 간 애였었거든요. 근데 걔는 그 입양 가정에서 아주 잘 자랐어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애가 김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프랑크푸르트까지 가가지고 김치 담근 걸 배워가지고 왔어요. 양부모님이요. 양부모니까 독일 사람들이죠. 예.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왜 우리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못할까 이런 네.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예. 예,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을 해요? 원하시는 아이들한테 말씀하셔도 좋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요? 예. 글쎄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품에서 보냈지만은, 예.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어른들이 몫이고, 또 피치 못해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들이 품어주고, 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주고, 그 여건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이 아들을 품을 수 있는 또한 입양 가정이 많이 또 생겼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아이 저희가 품어줘야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이 간 입양아들한테는 여기에서 어른들의 외면으로서 먼 나라까지 양국민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훌륭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항상 엄마가 여기 키워준 위탁모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예. 힘내라고 해주고 예.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위탁모 역할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신 이수님 씨와 인터뷰 가져봤습니다. 윙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집 행복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566-7310 Smart Security Window, 윙가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요새 정치권도 어수선하더니 사회도 어수선합니다. 이 교수들에 의한 연이은 성추행 사건, 그리고 전직 교수에 의한 황산 테러, 그리고 장기 없는 토막 시신. 아침부터 듣기에는 좀 거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제가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토막 시신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네, 봤습니다. 언제 보셨어요? 90년대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고, 참, 생각하기도 뭐한데. 근데 일단은 이 장기 없는 토막 시신,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이 됐죠? 네. 예.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시쯤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팔달산 등산을 하고 오시다가
내려오는데 뭔가 오른쪽에 뭐 검은 그 비닐봉지가 보여서 좀 뭐가 무슨 물건이 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한 50m쯤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분리된 시신. 제가 아침이라 이제 토막보다는 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리된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설마 사람이겠나 하고 112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가로 32, 세로 42 이 정도의 그 팔과 목이 없는 상반신 그 텅 빈 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간이 키트라고 있습니다. 그 혈흔 그 검사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그 간이 키트로 혈흔 반응 검사를 하니까 그 인체로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몸통만 이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케이스는 그 실종자라든가 또 그 가출인 미기가자 또 이런 그 갑자기 행불이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또 받고 그다음에 국가원에서 DNA 의뢰하고 지금 현재 여성과 A형 그 혈액형으로 밝혀졌는데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돌아오면은 맞춰가지고 과연 누구인지를 밝혀서 역추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역추적으로 네네. 수사를 하게 된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여성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고 A형으로 밝혀졌는데 통상 그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비면식보다는 면식범 소행의 범죄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런 케이스는 이제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의 범죄가 있는데 이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거녀가 남성 편력이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새벽에 돌아온 여성이 자기 여자친구가 잠이 드니까 그 살해를 하고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결국은 애완견 그 방 안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아끼는 애완견을 이제 뭐 때리고 목을 졸랐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니까 세탁기에 넣어서 결국은 그 동물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케이스도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 이유는 증오나 어떤 혐오 범죄로서 상대방을 그 살해하고 그다음에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시신 일부를 그 분리를 해가지고 모멸감을 주는 경멸하는 이런 형태의 유기를 한 이런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식범이 완전히 너무 증오에 차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 예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도 이렇게 막 다 몸을 다 훼손해 가지고 특히 이제 장기가 없다 이런 거는 사이코패스의 그런 가능성을. 네, 그러니까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영철이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 22명 정도의 여성을 살해하면서 그 장기라든가 토막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그랬잖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본질이 좀 틀린 거는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어떤 범죄를 하는 걸 입법한다라든가 이런 걸 그 깨닫지 못하거든요. 네. 물론 소시오패스는 또 그런데 입법한 사항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즉흥적인 범죄지만 소시오패스는 굉장히 치밀하고 그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범행을 하는데 왜 소시오패스 범행으로 여기지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자기가 살해를 하고도 그게 사이코패스 이 중요한 특징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이제 범죄가 발견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 사체의 분리된 시신을 보더라도 누군지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일종의 그 변형된 그런 형태의 범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의 지금 범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이코패스의 기질이지만 사실은 그 면식범의 범행을 소시오패스 범행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질문하는데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체 유기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일단 민가에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등산로 초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시체 유기 진짜 이게 자기의 범행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뭐 더 깊숙이 가져가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또 범행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 사지를 다 절단한 거 아닌가 목과. 그래서 이게 앞뒤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 혐오 범죄, 증오 범죄, 잔혹 범죄인데요. 그런 형태로 살해를 하고 나서 그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체에 대한 경멸, 모멸 어떤 그런 아주 형태의 그 범행을 했고 이 부분은 사체를 분리를 하고 나서 유기를 하더라도 지금 붙잡히지 않는다는 심리,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변형된 심리인데 그걸 오히려 숨기지 않고 노출을 하고 유기하는 건 그게 이제 지금 그 입구고 또 등산로 주변이고 지금 민가에서는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 뭐 경기도 그 청이 또 소재하는 곳이 얼마 되지 않은 곳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임처럼 내가 이렇게 유기를 하더라도 붙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어떤 그런 실험적인 범행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체가 좀 약간 얼려 있거든요. 얼려 있다고 하면은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살해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냉동을 시켰다가 그다음에 유기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게 사이코패스죠. 네네. 근데요,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기 부분이 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콩팥만 있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장기 부분이나 인육 캡슐, 장기 밀매 범죄나 인육 캡슐 부분 범죄는 아니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만약에 장기 밀매 범죄를 했거나 인육 캡슐에 의한 그 오원춘 사건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런 케이스는 완전히 시신 일부라도 은폐를 시키고 은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인육 캡슐을 하면 모든 죄송하지만 그 재료로 사용을 해버리거든요.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도 지금 2013년도에 장기 이식하는 게 1767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1위입니다. 근데 콩팥 신장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간이나 이 심장은 지금 사라졌는데 문제는 그 비닐에 담긴 곳에 혈흔이 전혀 없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동시키기 위해서 혈흔을 모두 제거하고 그다음에 적출을 살해를 하고 분리를 할 때 모든 그 안에 장기를 적출을 하면서 콩팥은 달려있는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장기 밀매라든가 인육 캡슐의 범죄는 아니다. 또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점 일부러 노출한 점으로 봐서 사람들 눈에 쉽게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범죄의 기질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수사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 일단 피해자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종합적인 회신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의 기지국 수사 그다음에 가출인 행불자 미기가자 이런 실종자 이런 제보나 신고를 종합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의 휴대폰 기지국 수사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그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 CCTV 광역 CCTV 그다음에 모든 방범 CCTV까지 총체적으로 이 수사를 하는데 지금 이걸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강서경찰서에서 재력간 납치 2건 있었죠. 이게 무려 그 몇 달 동안의 수사에 걸쳐서 결국 범인을 특정하고 잡아냈거든요. 이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 시신 분리 사건은 전부 90% 이상 다 검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데이터가 있거든요. 거의 대다수 검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원 지역이나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제가 말씀드린 면식범 소행이면 연쇄 살인 사건하고는 좀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육 캡슐이나 아니면 또 그 장기 밀매 범죄단의 소행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실 건 없고 다만 여성들이 그 112 단축키를 1번에다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해놓게 되면 보통 3분 이내에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춘 사건 때도 7분 36초 동안 전화가 열려 있었는데 왜 현장을 찾지 못했냐면 112를 하면 요즘은 국회에서 통과된 112 자동 위치 시스템이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아, 이제 돼 있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됐죠. 그때는 불법 정보 수집이나 뭐 인권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 NGO나 재하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죠. 그래서 안 됐는데 오원춘 사건 이후로는 이게 시스템이 됐고 이제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야간에 그 보안등이 켜져 있지 않은 으슥한 곳이나 골목길 또 내지는 그 공원이나 야산 쪽 같은 인접한 이런 그 슬럼가 지역은 범죄 심리를 유발하는 심리를 굉장히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자기 관리도 여성들이 특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이런 사건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은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요. 네. 끝으로 저 황산 테러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네네. 이게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팀장님 저한테 좀 조심하세요. 제가 화가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 어처구니 없고 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검찰청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죠. 이 5일 날 그 수원 소재 모 대학 교수가 38세인데 이분이 캐나디언입니다. 국적은 한국계 캐나디언이거든요. 그래요? 네네. 교수가? 네. 그런데 그 영어를 가르친 분인데 이 지난 6월에 이 교수가 자기 그 제자를 출석 체크 등 내 일을 좀 도와달라 해서 조교 형태로 고용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 그런데 시켜놓고 이제 한 2,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비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항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다퉜는데 문제는 자기 귀로 엉뚱한 소문이 들어오니까 왜 나를 욕을 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이제 갈등을 빚다가 그 화성 동부서에 그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검찰로 11월 달 송치가 돼서 검찰청 수원지검 404호에서 이제 하위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21세 된 학생 부모, 그다음에 자문위원, 조정위원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학생에게 0.5리터 황산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때 튀어서 부모도 다치고 자문위원이나 그 조정위원도 다쳤는데 결국 신체 40%의 화상을 입고 입원을 했는데 이 교수는 7일자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수감 중에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 황산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 좀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그 부분은 뭐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치밀한 그 계획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산을 구입하는 이 시스템도 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금속 탐지기만 그 이런 계산 다 한 거죠. 금속 탐지기라든가 하지만 이 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액체 같은 거는 그 소위 검색을 하는데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그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황산을 그렇게 아무나 취급하게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판단 그거를 관리를 네, 지금 이 황산 테러가 대구 태화이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인터뷰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성남의 그 26세 된 그 회사 여직원을 사장과 직원들이 황산 테러한 사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문제가 많은데 이연물 관리사라고 그래 가지고 항산 질산 염산이나 강산에 대한 취급은 그 자격증이 있는데 문제는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그 신원 확인만 하고 이름만 형식상 기재하고 판매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범죄나 보복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역시나 이 황산, 질산, 염산 등 강산에 대한 이 물질, 화학 유기 물질 여기에 대한 판매에 있어서 그 제어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사건들 많이 우리 백 팀장님도 달아보셨겠지만 네. 후유증이 있으시죠, 형사분? 사실 트라우마가 있죠. 그죠? 뭐 그 상황,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은 분이나 특히나 이 황산 관련된 이런 강산에 대한 노출되는 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형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꿈에도 보고 그다음에 물론 뭐 부검이 같은 분들은 법의학 하시는 분들은 매일 몇 건의 부검을 하지만 사실상은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보람의 병원에 지금 한 400여 명 가까운 경찰관이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그 노출이 안 돼서 그러지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산재죠. 산재죠. 예. 산재인데 필연적 산재죠. 네. 필연적 산재. 산재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홈의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신분당선 연장 예정. 지금 수원 홈의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YTN 라디오에서 연말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이죠. 세종문화회관과 공동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로미스 2015가 2014년 마지막 날 저녁 7시 반,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서 펼치는 뮤지컬 갈라쇼. 지금 바로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수선 여기서 줄이죠.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